자, 이번 시간에 그 설명드릴 내용들은 지금 거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그 부가신고서까지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끝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 할 차례냐? 결산을 할 차례예요. 그러면 결산을 하려면 보세요. 우리 거래에 대해서 분기장에다가 분기했고 총계정원장에다가 정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1년 동안 반복하다가 이제 결산때가 됐어요. 결산하게 되면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절차 줄기차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진행해야 될 다음 파트는 바로 여기 기말 정리상 여기에 해당되는 걸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FAT 2급 가고서는 기출문제 풀어볼 때도 요거 잠깐 설명드렸던 손익의 이연 예상 이런 것도 있다 그랬었고, 재무상태표에서 기말재고라든지 매출채권, 대손총납금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급여에 대해서 퇴직급여 추계 계산하는 것들도 있었고, 현금과 부족도 있었고, 단기매매증권 12월 30일 날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죠? 소모품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이런 게 다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계 담당자들이 처리해 주어야 될 기말 정리상, 다른 말로 결산 수정 분계, 다른 말로 여러분 자격시험에서는 결산이라는 항목, FAT 2급에서도 나왔었죠. 그럼 FAT 1급은 안 나올까? 여기 또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말 정리 사항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교재에서 결산 처리라고 하는 245페이지 결산 분계, 결산 절차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결산 절차는 우리가 회계 이론에서 설명하는 회계 그 마감 절차이고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기 ICAN에서 스마트 A 실무 교육용 프로그램 결산 순서라고 나와 있는 것은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 마감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첫 번째 결산 정리사항 체크라고 나와 있죠. 그림을 보세요. 그냥 결산 정리사항 체크라는 게 바로 여기 이론에서 배웠을 때는 여기 여러분들한테 수정전 시산표라고 된 거 있죠. 이 시산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이 뭐 쓰고 처변 대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왜? 전표 입력하실 때 처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생기면 빨간 거 딱 떴었죠. 그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시산표였잖아요. 근데 얘는 회계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1년 동안 입력하다 보면 처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 전표 하나 입력할 때 누락하는 경우 해보니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고, 바쁘다 보면 그냥 치고 넘어가요. 뭔가 잘못됐는데.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전표 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 체크할 때 클릭 한 번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딱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프로그램이 간단하죠? 그건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수동결산, 자동결산 지난번에 FAT 2급하면서 설명해 드렸었죠. 수동결산은 여러분이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서 12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 대변 입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동결산은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화면에다가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숫자만 입력해 주고 F3 눌러서 결산 분계 자동으로 환행시켜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래요? 거기 손익계산서 작성을 하랬죠. 결산적 정리사항이 끝났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 작성할 수 조회만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익이익 손익계산서에서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었던 그 당기순이익은 우리 회계 이론 배울 때는 자본계정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지금 회계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어디로 먼저 가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으로 넘어간 순서를 거치더라는 얘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당기순이익은 그쪽으로 먼저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일단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거기 당기순이익과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합쳐져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들어가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회계 프로그램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다 마감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절차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우선 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정자산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감가상 아까도 해보셨겠지만 고정자산 입력하니까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계산됐었죠. 그 자동으로 계산된 거 결산 자료에다가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그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입력하래요. 실무에서는 얘가 실제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격시험에서는 감가상각비 이거 반영되는 거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어디다 숫자 넣게끔 돼 있다는 말이죠. 근데 원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얘는 자격시험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라고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45페이지에 고정자산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고정자산 관련해서 다음 5가지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됐나요? 자, 지금부터 거기 수행 내용, 수행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고정자산만 먼저 입력합니다. 고정자산은 아까 입력했던 페이지에다가 화면에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고정자산 등록 누르셔가지고요. 첫 번째 건물 입력해 주래요. 건물 코드 번호는 1001. 그다음에 본사 건물 그다음에 취득일자는요 2019년 07월 01일 정액법 맞고요. 그다음에 기초가액은 1번에다 입력합니다. 5천만원.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125만원. 그다음에 내용연수는 10번에 20년 800번대 다 맞고요. 감가상각비 여기 오른쪽에 247페이지에 여러분이 입력한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교재 247페이지에 순서대로 쭉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두 개는 벌써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입력 안 해도 되는 게 2001번하고 2002번 차량운반군 아마 입력 안 해도 될 거예요. 차량운반군 두 개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하면서.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비품 두 개만 더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품도 컴퓨터는 입력이 되어 있네요. 3001번 에어컨만 입력 더 하시면 되겠다. 3001번 에어컨. 취득일자는 2018년 07월 25일 정률법 맞고요. 그 다음에 2432-000 160만원. 내용연수는 5년 800번대 맞고요. 자, 이렇게 지금 고정자산을 입력하시는 것은 아까 벌써 입력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얘를 갖다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사에 있는 고정자산을 여기 고정자산 입력에다가 다 입력해 놓고 난 다음에 얘를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서 우리 결산할 때 일반 자료 입력에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걔를 갖다 보여드리려고 입력하라고 했던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여기 설명할 것 마무리 짓고서는 시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잠깐 중에서 지금 거기 수행 2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고정자산 관리 대장을 이용하여 계정 과목별 고정자산 관리 대장 조회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어디 있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고정자산 관리대장 고정자산 관리대장 여기가 있어요. 여기 화면 두 번째 칸에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용해서 계정 과목별로 고정자산 관리대장 조회를 해보래요. 말 그대로 조회해보라니까 눌러만 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 전체 다 누르고 그냥 다 엔터 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5가지를 입력을 했는데 5가지 입력했던 그 고정자산들에 대해서 그 내역들이
자세하게 쭉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있는 등록된 고정 자산들을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이 우리 회사에 지금 고정 자산이 어떤 것이 어떤 게 쭉 이렇게 있구나. 취득일자는 언제구나. 비용은 뭐 공장에 있는 건지 본사에 있는 건지 그런 거 구분하고 신규 취득 그다음에 내용 연수, 상각률, 월수 할 거 없이 모든 자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 자료를 갖다가 필요해서 볼 때에는 여기서 고정자산에 대한 거 다 조회를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등록된 고정자산을 갖다가 고정자산 관리 대장이라는 데서 조회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수행 내용 세 번째 거 보세요. 여기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얘도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용도가 아니라 얘는 여러분이 실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똑같이 사용한다면 반드시 얘를 처리해야지만이 결산을 할 때 감가상각비 되는 그 많은 고정자산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우리 결산 관련된 데에 쫙 반영이 돼요. 이거 안 해놓으면 반영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등등 허둥거리지 말고 잘 받으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3번에 보시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죠.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얘를 반드시 조회를 해서 저장을 해야지만이 반영이 돼요. 조회 안 하고 저장 그 자료를 데이터를 저장해 놓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얘도 클릭 몇 번만 하면 돼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날짜는 12월 31일 현재로 봐야 되겠죠. 12월 31일 현재로 전체를 띵 닫히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화면의 탭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결산 기준, 감가 계상, 우리 지금 이게 필요한 거고요. 옆에 보면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월별 감가상각비 자산별 총괄표. 하여튼 클릭해서 조회하는 것들이긴 한데 우린 지금 얘를 지금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고정자산들을 다 입력해놨고 감가상각비까지 계산이 지금 다 돼 있단 말이죠. 걔를 어디다 반영시키려고 우리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반영시키려고 얘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아까처럼 자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금액들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그 항목들이 항목별로 쭉 구분이 되어 있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월별로 감가상각비가 쭉 계산이 되어 있는 거 다 보이시죠? 그죠? 근데 요 밑에 있는 12월 감가상각비 얘는요 지금 여기 본사 건물에 대한 거 이 하나만 클릭이 되는 것이고 지금 항목별로 클릭할 때마다 월별로 감가상각이 얼마큼 됐는지 구분돼서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감가상각비를 매달 반영하지 않고 1년에 이렇게 몰아서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만 나오게 돼 있죠. 12분의 1을 나눠서 매달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매달 나타나지 않는 거고 대부분은 12월 달에 한 번만 딱 감가상각비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아까 계산했던 것도 거기 1년치를 계산한 감가상각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기능모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 얘는 조회만 하면 돼요. 조회한 다음에 여기 조회된 내용을 여기 기능모음 누르셔가지고 컨트롤 S 저장을 꼭 눌러 놓으셔야 된다고요. 이 자료를 조회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 이렇게 누르면은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결산할 때 불러서 쓸 거란 얘기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나가셔도 되겠고요. 얘는 전체 자료에서 나중에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결산 자료를 입력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다 이렇게 해보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감가상각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우리 FAT 2급 때는 감가상각비 알려주면 얘를 갖다 여기다 가서 그냥 입력만 했었죠. 그죠? 근데
근데 얘는 이렇게 원래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조금 전에 해드렸던 걸로 자동으로 쫙 반영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기능 모음에서 여기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거 있었죠?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감가상각 반영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아까 5가지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됐던 그 금액들 있잖아요. 얘가 여기 해당되는 데 쫙 들어와요. 여기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요로 싹 들어와서 여기 반영이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오늘 말고 내일 할 때 요 결산자료 입력하시면서 정리할 때 반영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지금 247페이지, 248페이지까지 설명을 먼저 쭉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 여기 실무와 관련된 거니까 혹시 나중에 업무하시다가 이거 하는 과정이 필요하면 교재 볼 수 있도록 한번 보라고 해드렸던 것이고요. 249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동결산 분기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수동결산 분기하기는 제가 여기 써드렸던 거 말고 이전 결산 항목 다시 한번 여기 보고요.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여기 예비 절차에서 기말 정리사항 또는 결산 수정분계 그 249페이지가 바로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결산 수정분계. 그러면 이 결산 수정분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이 각 계정 배울 때 12월 31일 날짜로 여러분이 회계 처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12월 31일자로 했던 것들 몽졸이 다 여기 기말 정리사항들이에요. 앞에서 다 배웠더란 얘기죠.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여기 반영시켜서 하는 거랍니다 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어디 갔냐? 아까 찾아놨는데 여기 있다. 자, 얘도 지난번에 FAT 2급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수동분계가 있다 그랬었고, 수동분계의 뜻은 여러분이 12월 31일 날짜로 일반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동분계는요, 결산자료에다가 여러분이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숫자만 입력해 주시고 F3 눌러서 결산분계하면 끝나는 겁니다. 해드렸는데 재무상태표에서 기말정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기말정리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기말정리사항으로 해야 될 것은 기말이 되면 공인인사들이 나와서 실사 2가지 한다 그랬어요. 현금실사하고 재고실사. 재고실사함으로 인해서 기말의 재고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이 먼저 돼야 돼요. 얘가 무조건 1번이에요. 결산할 때는. 두 번째,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라움에 대해서 우리 대손총납금 설정하는 거 해봤었죠. 기말채권 잔액법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돈 얼마나 못 받을까 그걸 갖다가 미리 대손 추정해 갖고서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총납금 해봤었죠.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자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감가상각비 했었죠. 그 감가상각비도 해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우리 회사 직원들이 12월 31일 날 전체 다 퇴사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매년 말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 거기 얼마 필요한지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이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 기정으로 분계 12월 31일 날 해 주셔야 됩니다. 했었죠? 그것도 기말 정리사항이에요. 그 이외에 현금과 부족기죠. 12월 31일까지 현금하고 실제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면 그거 정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기중에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12월 31일자로 그 값어치 반영해 줘야 되죠. 이걸 공정가치 평가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외화 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12월 31일 환율이 다르겠죠. 환율 평가해 주고, 이 7가지가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항목들이고, 회사에서는 필히 하게 되는 게 1번, 2번, 3번, 4번 이 4가지예요. 밑에 있는 3가지는 거의 없어요. 물론 외화 자산 같은 경우, 수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해야 되는 거,
지난번에 우리 그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이라는 용어 쓰면서 12월 말에 그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될 수익과 비용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우리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이런 용어로 설명해 드렸었어요.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고 했었고요. 소모품 또는 소모품 B 사용하고 남아있는 소모품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정리도 해주고, 조금 전에 배웠던 부가가치세 12월 31일 날짜에 우리 분개해줘야 되죠. 부가세 예수금 상계처리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도 상계처리해서 없애주고,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분개 있다면 해주는 게, 이것도 기말 정리 사항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왜? 우리 법인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발생하니까. 마지막 법인세, 세금 내야 될 거, 얘를 갖다가 법인세, 근데 법인세는요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는데 아이러니한 게 회사가 항상 이익만 보나요?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할 거 없잖아. 그죠? 그렇다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 여러분이 기말 정리 사항을 갖다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드렸어요. 근데 교재는 기말 정리 사항이라 해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섞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교재 잠깐만 보시게 되면, 얘는 수동결산 항목이 어떤 것인지, 자동결산 항목이 어떤 것인지 이해로 구분을 해놨는데, 저는 이렇게 구분해 드릴게요. 제가 구분해 드린 거는요, 여기 번호 써져 있는 거 있죠. 예. 1번, 이거 색깔이 끝내준다. 자, 여기 1번하고 4번 있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이 명칭을 4대 천왕이라고 불러요. 결산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항목들 4대 천왕. 어서 많이 나왔죠? 짬뽕이 4대 천왕 뭐 그런 것처럼 이 네 가지는 거의 결산에서 빠질 수가 없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1, 2, 3, 4번 재무상태표에서 1, 2, 3, 4번은요 얘는 다 자동결산, 즉 결산자료 입력해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자료만 입력하고 결산분계, 자동분계 누르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 이외에 현금과 부족이라든지 단기매매증권, 외화자산 환율평가,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들, 얘네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이 수동분계, 어디에서 일반전표 입력에서 여러분이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해 주어야 되는 계정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는데,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249페이지에요. 수동결산 정리사항이라 해서 손익의 결산 정리, 소모품,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현금과부족, 선납세금 정리, 유동 비유동 부채 대체,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환입, 뭐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 놓았죠. 그 다음에 얘는 수동결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로 넘겨서 잠깐 보시게 되면 253페이지에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분기되는 것 갖다가 또 구분을 그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기말재고, 매출채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퇴직급여,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분해서 알면 되긴 하겠지만, 체계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배웠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나누어서 어떤 게 기말정리사항인지 머릿속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수업을 하고요. 거기 249페이지에 수동결산 분기하기 다음 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복습하시라고 시간을 드리고 싶은 것이었었고요. 하나 여기 설명을 안 해드렸던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따가 읽어보시면 알 테니까 여기다가 설명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요거 화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출력을 안 해드렸구나. 그래서 이게 없었구나. 잘했다. 여러분 열심히 쓰세요. 다음 시간 내일 요 출력해서 남은 시간 드릴게요. 아직 정리를 다 못했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FAT 1급, TAT 2급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선납세금 썼던 경우는 어떤 경우였었냐면
우리 회사가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놨더니 이자가 생겼어요. 그럼 이자? 그럼 우리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0만 원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예금에는 지금 8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나머지 2만 원은 뭐였었어요? 은행에서 우리 이자는 소득이거든요. 이 소득이 돼서 세금을 먼저 징수해냈어요. 세금을. 그걸 우린 원천징수라 그랬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우리 회사에서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는 그 세금을 회사에서 징수할 때는 예수금이라고 썼죠. 근데 우리 거를 제3자가 원천징수하면 우리는 세금을 먼저 낸 거기 때문에 선납세금이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선납세금이라는 규정이 원천징수와 관련돼서 한 번 발생하고요. 또 한 번은 언제 발생하냐면 이 법인은 세금을 이때가 2019년이라고 하고요. 지금이 2020년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라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를 냈느냐 하면 10만 원을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020년 돼서 6월달 6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중간 예납이라고 해서 2020년에 얼마 벌었는지 아직 모르는데 전년도에 법인세 세금 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50% 무조건 내야 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법인세를 10만 원 냈다고 하면 올해는 무조건 2020년 6월달 지나서 5만 원은 무조건 내야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2020년에 여기 우리가 돈 벌은 거 계산해서 법인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일단 세금은 냈죠. 그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 예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연간 몰아서 내지 않으니까 자금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겠죠. 계산될 거 미리 한번 내놨으니까. 그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 돈이 먼저 들어오니까 살림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겠죠.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중간 예납을 할 때 중간 예납에 따르면 얘 세금이에요. 차변에 선납세금,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에 따르면 보통예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납세금으로 결산이 이제 끝나가요. 결산을 하고 있는데 얼마의 세금을 냈어요? 우리가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2만원 선납세금 냈죠. 그 다음에 중간예납으로 5만원 세금이 냈죠. 자, 근데 올해 법인세 결산을 끝내봤더니 세금으로 법인세 내야 될 금액이 15만원이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벌써 선납세금으로 얼마는 내놨으니까 얘 2만원하고 그 다음에 얘 중간예납한 거 5만원하고 내놨죠. 그 나머지만 세금 내면 되겠죠. 그죠? 보통 우리 얘를 갖다가 회사들은 12월 법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12월 법인이라고 얘기하면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 회사를 갖다가 일컬는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며칠이요? 12월 31일까지 이때가 과세기간이에요. 법인세 과세기간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 배웠던 것처럼 이 법인세 세금도 언젠가는 내야 되겠죠. 언제까지 내라고 되어 있느냐면 법인은 3개월 이내예요. 법인 그 종료 회계기간 결산일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12월 31일 지나면 1월 1일부터 3개월이면 며칠이 마지막 날이겠어요? 3월 31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 다 끝내야 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법인은 다 12월 법인이냐고? 아니에요. 저기 9월 법인도 있어요. 9월 법인이라고 하면 여기에 회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겠어요? 9월이라면 얘는 9월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가 저기가 되겠죠. 그러면 법인세 신고 납부는 며칠까지 해야지 돼요? 12월 31일까지 해야 되죠. 그죠?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회사들은요 여기 12월 법인이 거의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의 회사들이 회계감사할 때 환장하려고 그러죠. 다 몰려있으니까 12월 법인, 9월 법인. 어디가 9월 법인이에요? 외국계 회사들은 대부분 9월 법인이에요. 왜? 걔네들한테는 크리스마스가 대명절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든 결산 다 끝내고 등록하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회사가 대부분 9월 법인이었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12월 법인에 다 맞춰놨어요? 세법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의 날짜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인 게 되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 한번 결산하면 그 자료대로 그냥 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9월 법인이면 나머지 3개월 또 다시 해야지 돼요. 그걸 번거롭고 힘드니까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 법인들이 12월 날짜로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외국계 회사는 그런 거 안 따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날짜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당연히 이렇게 12월 법인인 경우라면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다음 해 3월 31일 전에 납부할 때 여기 미지급 세금 해놨던 거 빼고 보통 세금으로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납세금에 대해서 제가 요거 설명을 안 해드렸던 것인지라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처음 보는 것들이 아닌지라 정리하는 차원에서 249페이지에서부터요 250, 251, 252, 253, 254, 255, 254까지 지금 여지껏 배웠던 것들에 대한 12월 달에 회계 처리하는 항목들이에요. 배웠던 거 복습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